첫인상을 좋게 하는 간단한 방법. 나는 최근에 뉴욕에서 열린 만찬회에 참석했다. 손님 중에서 막대한 유산을 상속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녀는 몹시 다이아몬드 진주를 사는 데 많은 돈을 썼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어쩌지 못했다. 얼굴 표정은 뚱하고 이기심으로 가득해 보였다. 그녀는 얼굴의 표정이 입고 있는 옷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상식을 모르는 것 같았다. 그나저나 당신의 부인이 몹시 코트를 사고 싶어 하면 이 말을 하면 좋을 듯 싶다. 찰스 슈왑은 나에게 자신의 미소는 100만 불짜리라고 말했다. 아마 그는 그 사실을 아는 듯 싶다. 그의 인격미로 남들이 자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능력이 그가 이룬 성공의 터였다. 슈왑의 가장 매력적인 면은 사람을 사로잡는 미소였다. 나는 모리스 슈왈리에와 오후를 함께 보낸 적이 있었는데 솔직히 실망했다. 무뚝뚝하고 감옥한 남자로 내가 기대했던 것은 완전히 달랐다. 하지만 그가 미소 짓자 구름 사이에 활짝 햇살이 비치는 것 같았다. 그의 미소가 아니었다면 모리스 슈왈리에는 아직도 파리의 뒷골목에서 대를 이어서 장식장이나 만들고 있을 것이었다. 말보다는 행동이 더 설득력이 있다. 미소는 나는 당신을 좋아해요. 나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나는 당신을 만나게 되어서 기쁩니다. 라고 말한다. 거짓 웃음? 그 웃음에는 아무도 속지 않는다. 그런 기계적인 웃음에는 오히려 화가 치민다. 내가 말하는 미소는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미소를 말한다. 뉴욕의 대형 백화점의 인사 담당자는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는 철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직원보다는 학벌이 형편없어도 사랑스러운 미소를 가진 사람을 뽑겠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고무회사의 사장은 그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일하는 게 재미를 느끼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말했다. 이 산업계의 그거는 근면함만이 성공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이다. 라는 오래된 격언을 그다지 믿지 않는다. 나는 자신의 일을 놀이처럼 너무 즐거워하여 성공한 몇 사람을 알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일을 직업으로 생각하는 순간에 일은 지겨워지고 일에 대한 흥미를 잃어서 끝내 실패해버렸다. 다른 사람이 당신과 만나는 것을 좋아하기를 바란다면 당신도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한다. 나는 많은 사업가들에게 어떤 사람을 정해놓고 일주일 동안에 그 사람에게 미술을 짓고 그 결과를 수업에 가서 이야기해보는 과제를 낸 적이 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뉴욕 증권거래소 직원인 윌리엄 B. 스타인 하트가 보낸 편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의 케이스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사실 이런 예는 저희에 흔하다. 저는 결혼한 지 18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준비할 때까지 아내에게 웃어본 적도 몇 마디 말을 걸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브로드웨이로 통하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로 무뚝뚝한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일 것입니다. 사람이 미소에 관한 경험을 이야기해보려고 하셨을 때 일주일 시도해봐야 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머리를 빗으며 거울 속에 비친 무뚝뚝한 제 모습을 보며 혼자 말했죠. 빌, 너희 얼굴에서 뚱한 표정을 벗어버리자고. 오늘부터 웃어보자고. 지금 당장 시작해보자고. 저는 아침을 먹으려 식탁에 앉으면서 아내에게 여보 잘 잤어라고 웃으며 말했다. 선생님은 아내가 놀랄 거라고 제게 미리 말씀했죠. 아내를 과소평가하신 겁니다. 아내는 당황하고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앞으로 2달 동안 매일 웃으며 인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달 동안에 저희의 달리진 태도가 저희의 가장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출근할 때 엘리베이터 운전하는 소년에게도 반갑게 웃으며 인사합니다. 도우면에게도 미소를 보내고 지하철표 판매원이 거스름 들을 때도 웃습니다. 백장에서 일할 때는 제가 웃는 것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미소를 보냅니다. 제가 웃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웃음으로 저를 맞아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불평을 하는 사람들도 기분 좋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웃으면서 들어주었더니 의견 조정이 훨씬 쉽게 되었습니다. 우선이 돈도 생겼습니다. 다른 중개인과 공동으로 사무실 쓰고 있는데 직원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거둔 성과에 우쭐해져서 저희의 새로운 인간관계 철학을 그 직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저를 무척 퉁명스럽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생각을 바꿨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미소를 지니 이제야 인간적으로 보인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을 비난하는 버릇이 또 없애버렸습니다. 비난하는 것보다 남사의 칭찬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만두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 그대로 제 삶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예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보다 더 행복하고 더 부유해지고 친구도 더 많아졌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뉴욕 주식거래소 주식을 거래하는 세상 물성이 밝은 주식 거래인이라는 사실을 주목해라. 주식 중이라는 100명 중에서 99명은 실패하는 어려운 직업이다. 웃고 싶지 않은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로 억지로라도 웃어라. 혼자 손에 휘바람을 불거나 콧노래를 해라. 두 번째, 당신이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해라. 그러면 저절로 행복해질 것이다. 하버드 대학교 윌리엄 제임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행동이 감정을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행동과 감정은 동시에 일어난다. 더 직접적으로 의지의 통제를 받는 행동을 조절하면 의지가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쾌해지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유쾌한 마음을 가지고 이미 기분이 좋은 것처럼 행동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한다. 그런데 이 행복을 찾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생각을 통제함으로 얻어진다. 행복은 외부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재산주의, 거주지와 직업이 당신을 행복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고방식이 당신의 행복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동일한 장소에 살고 같은 일을 하고 지위가 비슷하고 버는 돈이 같다고 생각해보자. 어떤 사람은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마음가짐 때문에. 나는 적은 돈을 받으며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일하는 중국인 노동자 속에서도 뉴욕의 부천인 파크 애비뉴 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는 행복한 얼굴을 보았다. 세상에는 좋고 나쁜 것이 없다. 사고방식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라고 셰익스피어는 말했다. 에이브럼 링컨이 이렇게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밖에 따라서 행복해진다. 그 말이 맞다. 나는 그런 일을 생생히 목격했다. 내가 뉴욕 롱아일랜드 역 계단에 올라가려고 애썼다. 바로 앞에 지팡이와 목발을 짚은 30-40명의 장애인 소년들이 계단을 오르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한 소년은 엎여 있었다. 나는 그들의 웃음 소리와 쾌활한 모습에 놀랐다. 나는 소년들의 인설자에게 내 놀라움을 말했다. 아이들이 평생을 불구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처음에는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충격을 극복하고 나면 자신을 운명에 맡기고 평범한 소년들같이 행복해지게 됩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소년들에게 격려를 표하고 싶었다. 그 아이들은 내가 절대로 잊고 싶지 않은 교훈을 알려주었다. 메리 피포드가 남편 더글라스 페어뱅크스와 이혼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녀를 만나서 오후를 함께 보낸 적이 있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가 이혼으로 인해서 지치고 불행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침착하고 유쾌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행복함으로 얼굴이 반짝였다. 그녀의 비밀이 무엇이었을까? 그녀는 35페이지의 작은 책에서 비밀을 알려주고 있다. 도서관에 가서 하나님께 의지하기라는 그녀의 책을 찾아봐라. 전직 세인트루이스 카니러스의 사운루스였고 현재 성공한 보험사 직원인 프랭클린 베트가는 미소를 띠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환영받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영업을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그가 감사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환한 미소를 짓고 미소가 사라지기 전에 방으로 들어간다. 이 단순한 방법으로 대성공을 거두게 된 것이다. 에드워드 하버드의 말을 꼼꼼하게 읽어라.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읽는 것만 가지고는 소용이 없다. 집에서 나올 때는 턱을 당겨서 머리를 똑바로 세우고 숨을 크게 쉬어 햇빛을 들이마시라. 웃으며 친구와 인사하고 친구와는 하는 악수에 영혼을 불어 진심으로 담아라. 오해받을 걱정은 말고 미운 사람을 생각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하고 싶은 일을 마음속으로 굳게 정해라. 그런 후에 흔들리지 말고 목표를 향해 곧바로 나아가라. 크고 훌륭한 일을 하겠다고 다짐해라. 시간이 지나면서 무의식적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회를 잡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이는 마치 산호초에 기생하는 곤충이 조류에게 자신이 필요한 영양소를 취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마음속에 당신이 되고 싶어하는 유능하고 정직하고 쓸모있는 사람을 그려봐라. 그러면 당신이 품고 있는 생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당신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생각의 힘은 엄청난 것이다.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도록 노력해라. 용기, 정직,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도록 노력해라.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곧 창조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에서 비롯되고 간절한 기도는 응답받는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는 대로 만들어진다. 턱을 안으로 당기고 고개를 꼿꼿이 세워라. 우리 인간은 신의 축소판과 같다. 옛 중국인들은 현명했다. 그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명의를 넘겼다. 웃지 않는 사람은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 브랭크 윙크레처는 오피나임 콜린스 회사의 광고에서 다음과 같은 평범한 철학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마스 이번에는 미소의 가치. 미소는 돈 들이지 않고도 많은 것을 이뤄냅니다. 미소는 주는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지 않고 받는 사람의 마음은 풍족하게 해줍니다. 미소는 잠깐이지만 영원히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미소 없이 살 수 있는 부자는 없고 미소를 누리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미소는 가정에 행복을 주고 사업에서는 호의를 만들어내고 우정의 증표가 됩니다. 미소는 지친 자에게 위로를 주고 낙심한 자에게 희망을 주고 슬픈 사람에게는 태양이 되고 아픈 사람에게는 자연의 해독제가 됩니다. 하지만 미소는 살 수 없고 구걸하거나 빌리거나 훔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소는 누군가에게 주기 전까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크리스마스 쇼핑의 막바지에 저희 직원이 너무 지쳐서 당신에게 미소 짓지 못하면 당신의 미소를 그들에게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더 이상 지을 미소가 남아있지 않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미소이니까요. 웃어라 웃어라. 그렇게 했네요. 좋아요. 이것을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 세운 이것을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 1898년에 뉴욕 로크랜드주에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한 어린아이가 죽어 이웃들이 장례식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침팔리는 마구간에서 말을 끌어내고 있었다. 땅은 눈으로 덮이고 공기는 차고 매서웠다. 말은 며칠째 운동을 하지 않아서 울통 쪽으로 끌려가려 하자 갑자기 난폭해져서 침을 걷어차 죽이고 말았다. 그래서 스토니 포인트 마을은 그 주위에 장례식을 2차례 치르게 되었다. 침팔리는 미망인과 세 아들 그리고 약간의 보험금을 남기고 죽었다. 10살짜리 큰 아들은 짐은 벽돌공장에서 틀에 머리를 부어서 햇볕에 말리는 일을 했다. 짐은 정규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소년은 천성적으로 깨어냈고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다. 마침내 그는 정기에 입문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는 사람들의 이름을 외우는 신비로운 능력을 갖게 되었다. 그는 고등학교 문학교도 가본 적이 없었지만 그가 46세가 되기 전에 4개의 대학이 명예학위를 그에게 수여했다. 그는 민주노동위원회의 의장과 미합중국 최신국장이 되었다. 나는 짐 팔리를 인터뷰하며 그의 성공 비결을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오 라고 말했다. 나는 농담이죠 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나에게 되물었다. 의장님은 10,000명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아니요, 틀렸어요. 나는 5만 명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어요. 이것을 꼭 명심하기 바란다. 팔리는 이런 능력으로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는데 일조했다. 짐 팔리가 석고 영업사원으로 전국을 돌아다니고 스토너 포인트 읍사무소 서기관으로 일하던 당시에 그는 이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처음은 무척 간단한 것이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는 사람과 성, 이름, 가족, 하는 일, 정치적인 견해 등을 알아내었다. 이런 사실들을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듯이 새겨두었다가 다음번에 다시 그 사람을 만나면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더라도 그는 반갑게 등을 치며 가족의 안부를 묻고 뒤뜰의 접시꽃에 대해서 물었다. 지지자가 늘어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루즈벨트의 선거 요새를 시작하기 몇 달 전부터 짐 팔리는 하루에 몇 통씩의 100통씩의 편지를 서부 및 서북권 사람들에게 보냈다. 그 후에 그는 기차를 타고 19일 동안에 20개의 주를 방문했다. 12,000마일의 여정으로 그는 기차, 마차, 자동차, 나르비 등 온갖 교통수단을 이용했다. 그는 한마을에 도착하면 식사나 차를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며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나서 그는 또 다른 행선지로 떠났다. 동호회에 도착하는 즉시 그는 방문했던 마을의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모임에 모였던 사람들의 명부를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최종 목록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올라 있었다. 짐 팔리는 이 많은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는 친애하는 비에게 또는 친애하는 저에게처럼 이름으로 시작해서 항상 끝에는 짐이라는 서명에서 친한 사람들이 주고받는 편지처럼 느꼈다. 짐 파일은 일찍부터 보통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다른 이름보다도 자신의 이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름을 기억하고자 잘 불러주면 상대에게 티는 안 나지만 효과적인 칭찬을 하는 셈이 된다. 하지만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잘못 부르면 역효과가 크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예전에 파리에서 대정연설 강연을 기획하면서 파리 주재 미국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다. 편지를 잘 모르는 프랑스인 타이피스트가 이름을 잘못 타이핑한 바람에 실수를 범했다. 파리 주재 미국 은행장은 나에게 항의 편지를 보냈다. 앤드류 카네기의 성공 비결은 뭘까? 그는 철강왕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는 강철 제조에 대해서 아는 바가 거의 없었다. 그는 강철 제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수백 명의 사람을 고용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은 뭘 알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었다. 어릴 때부터 그는 조직을 운영하는 능력과 리더십에 있어서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다. 그가 1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협조를 구하는데 이 원리를 사용했다. 예를 들어 보자. 그가 소년 시절 스코틀랜드에 살았을 때 그는 새끼를 뵌 어미 토끼 한 마리를 얻었다. 번식력이 엄청나서 순식간에 많은 수의 토끼를 기르게 되었는데 토끼를 먹일 것이 없었다. 그는 마을 소년들에게 토끼들에게 먹일 클로버와 민들을 가져다 주면 토끼들에게 아이들 이름을 붙여주겠다고 말했다. 이 계획은 마법 같은 효과가 있었고 카네기는 그것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몇 년이 지나서 그는 사업에서 이 원리를 적용해서 수백만 달러를 벌었다. 예를 들어서 그는 펜실베니아 철도회사의 강철 레일을 납품하고 싶었다. 그 당시 펜실베니아 철도회사의 사장은 J. 에드가 톰슨이었다. 그래서 카네기는 피츠버그에 거대한 철강 제련소를 짓고 그 제련소를 에드가 톰슨 강철 공장이라고 불렀다. 여기서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다. 맞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펜실베니아 철도 회사가 강철 레일이 필요하다면 J. 에드가 톰슨 사장이 레일을 어디서 구매할까? 시어스 백화점에서? 아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카네기와 조지 풀먼이 침대 열차 시장을 선정하기 위해서 경쟁할 때 철강왕은 다시 토끼의 교훈을 기억했다. 카네기가 소유한 센트럴 철도에서는 풀먼이 소유한 회사에 또 경쟁을 하고 있었다. 두 회사 다 유니온 퍼시픽 철도에서의 침대 열차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입찰가를 깎아내려 이익을 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 카네기와 풀먼은 유니온 퍼시픽의 이사의 임원의 면담을 위해서 뉴욕에 갔다. 오늘 저녁에 세인트 니콜라스 호텔에서 두 사람을 만났다. 카네기가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풀먼 씨. 우리가 바보짓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풀먼은 물었다. 그러자 카네기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어떤 두 회사의 합병을 틀어놓았다. 그는 서로 반목하지 않고 함께 힘을 합치면 일어날 수 있는 장밋빛 전망을 내려놓았다. 풀먼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확신할 수 없었다. 마침내 그가 물었다. 새 회사의 이름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러자 카네기는 즉시 말했다. 풀먼 팰리스 사가 어떻습니까? 풀먼 얼굴이 환해지면서 내 방에 가서 이야기를 마무리합시다. 두 사람에 대한 산업 역사의 새 장을 열게 되었다. 앤드류 카네기가 친구와 사업하던 이름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것이 그의 리더십의 비결 중에 하나였다. 그는 자신의 직원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데 자부심을 느끼고 그가 책임자로 있던 공장이 한 번도 파업한 적이 없다는 것을 자랑했다. 바데레프스키는 그의 흑인 요리사의 성인 코프시라고 정중히 불러 상대에게 자기 존중감을 느끼게 했다. 바데레프스키는 15회나 전미 횡단 연주 여행을 했다. 그때마다 그는 전장차를 타는데 그의 요리사는 연주회가 끝난 한밤에 그를 위한 식사를 성심성의껏 준비했다. 그는 요리사의 이름을 미국식으로 조지라고 부르지 않고 예를 갖춰서 코프시라고 불렀고 요리사는 이렇게 불러주는 그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인간은 자신의 이름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름을 영원히 남기고 싶어한다. 서커스왕 B.T. 바남은 이름을 이어줄 아들이 없어 실망한 나머지 손자인 C.S. 실리에게 바남 실리로 개명하면 25,000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200년 전의 부자들은 책의 저자에게 돈을 주고 이 책을 누구누구에게 바칩니다라고 쓰게 했다. 도서관의 박물관에 있는 값비싼 소장품들은 자신의 이름이 기억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이 기증한 것이다. 뉴욕 시립 도서관에는 엘스와 레녹스 소장품들이 있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는 벤자민 알트만과 제피 모건의 기증품들이 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교회마다 헌금 올린 사람들의 이름을 새긴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되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다. 너무 바빠서 이 이름을 기억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 이유이다. 하지만 프랭클린 루즈벨트보다 바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는 그가 마주친 기계공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보자. 크라이슬러 자동차에서는 루즈벨트를 위한 특별한 자동차를 만들었다. 제프 챔벌린과 기술자가 직접 백악관으로 자동차를 배달했다. 챔벌린 씨가 이때의 경험을 이야기한 편지를 여기 소개한다. 저는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여러 특수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는 법을 가르쳐드렸고 대통령은 저에게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대통령은 아주 유쾌해 보였습니다. 그는 제 이름을 불러서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대통령이 저희 말과 행동에 집중하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차는 손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차를 버리고 몰려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멋져. 버튼만 누르면 움직임이 대단한 것 같다. 한번 속을 뜯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싶군. 대통령의 친구와 동료들이 자동차를 칭찬하자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챔벌린 씨, 당신이 이 자동차를 개발하는 데 드린 시간과 노력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그는 라디에이터, 특별 제작된 후방구, 시계, 조명 등 실내 장치, 운전석과 그의 이름이 새겨진 여행 가방 등을 칭찬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차의 모든 부분을 세세하게 놓치지 않고 보았던 것이죠. 대통령은 영부인 노동부 장관과 비서에게 자동차의 새로운 장치를 구경시키며 설명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짐꾼도 차에 데려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지, 차에 있는 여행 가방 관리를 잘해주게. 운전 교육이 끝나자 대통령은 나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자, 챔벌린 씨, 연방준비위원회를 30분이나 기다리게 했군요. 이제 가서 일을 해야 할 듯합니다. 나는 백악관에 기계원과 함께 갔는데 그를 대통령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에게 말을 하지 않았고 대통령은 그의 이름을 단 한 번 들었습니다. 그는 수줍음을 많이 타서 내내 머리를 뒤편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대통령이 기계공을 찾더니 악수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백악관에 와준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 인사는 형식적인 것이 아닌 진심에서 나온 감사였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며칠 후에 저는 대통령의 친필이 든 사진과 감사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바쁜 대통령이 이런 일을 할 시간이 있다는 것에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프랭클린 D. 루즈벨트는 다른 사람과 회의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 상대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과연 우리들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정치가 유권자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정치가의 도리이다. 프랑스 황제의 나폴레옹의 조카였던 나폴레옹 3세는 모든 국정을 살피는 마저기도 많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음에 자부심을 느꼈다 등등. 이렇게 상대가 중요한 사람이면 나폴레옹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혼자 남게 되면 종이에 상대의 이름을 쓰며 집중해서 이름을 보고 이름을 완전히 기억한 다음에 그 종이를 찢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그는 길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눈으로 통해서 이름에 대해서 인상을 강제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에머슨이 말한 것처럼 좋은 습관은 소소한 희생으로 만들어진다. 규칙 3.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이야말로 가장 달콤하고 중요한 말임을 명심해라. 겠네요. 이름을 기억하는 것. 프랑스 나폴레옹 3세가 그렇게 했다. 루즈벨트 등등도 이렇게 했다 라고 있군요.